가서 우리 젊은 분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실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 썰지 연구소에서는 그 전주의 그 문화유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생님 그 대표님이 우리 전주 나무시장에 가다가 그 솥대 인조 많이 깎아서 팔잖아요. 근데 뭐 그걸 보시고 이거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거와 이렇게 같이 융합 접목을 뭐 할까 했을 때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걸 나무로 솥대를 이렇게 깎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디퓨저 나무막대에 꽂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시고 저도 선생님 그 대표님 그 썰지 연구소하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대표님은 못 보고 직원들만 봐가지고 어떤 분일까 했는데 이렇게 젊고 멋지신 분이라 정말 오늘 강의가 기대됩니다. 그럼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썰지연구소의 설지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영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준 대로 이제 젊지만 문화유산, 일상의 문화유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사 연구, 그다음에 뭐 브랜딩, 그 장인분이랑 일반 대중분들에게 이제 연결시키는 큐레이터의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폰트가 바뀌었나요? 폰트를 바꾸셨나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중간에 폰트가 바뀌었나 봐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전주 사람은 아니에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적상가옥이 가장 많이 있다는 영도에서 태어났어요. 맨날 영도 딸, 혹시 영도 가보셨나요? 영도 태종대 유명하잖아요. 네, 그 근처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한국화를 입시미술로 전공을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이 무엇일까? 그때 한참 사극을 많이 했어요. 태조 왕건이랑 뭐 이제 황진이랑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이 한복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충남 부여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충남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또 거의 한 5, 6년을 지내다가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에 또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주에 왔어요. 전주에 오니까 너무 제가 딱 원했던 너무 여기가 살기가 좋더라고요. 되게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있을 거 다 있고 충남 부여는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새벽이 되기 전에 편의점이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저희 학교 주변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롯데 그 부여에 있는 아울렛 바로 옆이 저희 학교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아울렛 하나, 딱 저희 학교 하나, 리조트 하나, 거의 이 정도여가지고 전주에 왔을 때 눈이 동그래져서 여기 살아야겠다.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사를 보내고 석사도 보내고 지금은 박사 수료로 한 10년 동안 한국의 문화유산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계속 10년 동안 무형문화재 선생님도 만나고 공예가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다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좋아하는 일 찾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자제분들도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시대에서 나는 전통을 하고 싶어 하고 온 것도 되게 기특한데 이걸로 직업을 하는 걸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로 내가 내 남은 평생을 다 도자기 굽는 걸로 다 살 수 있을까? 단청을 하는 걸로 다 살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찾아서 왔더니 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더라. 근데 또 외부에서 나가면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소반도 사고 싶고 예쁜 그릇도 사고 싶은데 한국 작가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른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뭔가 전통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전통 너무 어려워.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이제 이론가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썰지연구소랑 아까 이제 지영쌤이 얘기해준 그런 소대를 대표적으로 접목한 작업이라던가 무형문화재 선생님의 작품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좀 젊은 좀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단순히 이제 전시로 관람하는 거에서 그쳐서 좀 더 나아가서 직접 이제 한지를 써보는 경험, 악기를 들어보는 경험,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전통문화라는 말은 잘 안 쓰려고 해요. 문화유산이란 말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국립무형유산원도 무형유산원이죠. 무형문화유산을 줄여서 무형유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통이라고 말을 계속 써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통이랑 현대. 현대는 이렇고 전통은 이래. 그럼 뭔가 전통은 옛날 거, 지금은 끊겨 있는 거, 현대는 새 거, 좋은 거, 이렇게 이분화로 생각을 하는 게 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근대적 사고방식은 두 개로 나눠서 보통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 서울이 있으면 지방이 있어. 그래서 막 지방대 출신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울대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근대 이 두 가지로 보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전통이 있으면 현대가 있어. 현대는 좋은 거, 전통은 안 좋은 거. 이렇게 계속 사고를 해버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끊긴 게 아니고 이어진 거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하자. 이게 과거의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유산처럼 내려가고 있는 문화다. 라고 해서 문화유산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에 걸쳐 전해질 가치가 있는 문화를 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넓은 범주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문화인데 계속 내려가는 문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당 오늘 뭐 드셨나요? 오늘 드신 그릇은 무엇을 쓰셨나요? 네, 여기 있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밥그릇이랑 스테인 그릇이죠. 그럼 이거는 다 근대에 만들어졌나요? 플라스틱이랑 스테인은. 그럼 이 세 개는 똑같은 스테인인데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왜 다 모양새가 조금 다르죠? 그럼 이거는 갑자기 창작해서 디자인한 걸까요? 누군가가? 어떤 걸 갑자기 탁 만들어서 왜 우동 그릇은 이런 그릇을 일반적으로 쓰고 왜 우리 밥그릇은 흰색 플라스틱 용기로 쓰고 왜 쌀국수집을 가면 이렇게 붉은색이나 푸른색의 문양이 그려진 플라스틱 그릇 쓰고 왜 냉면집 가면 이런 스테인 그릇을 쓸까? 이것도 이 기형이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일본은 오칠로 유명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영어로 제페니즈라는 오칠을 뜻하기도 해요. 도자기를 차이나라고도 하듯이. 네, 이 오칠이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오칠기에 밥을 담고 밥그릇, 국그릇, 반찬 다 담아요. 우리가 이제 백자 쓰듯이. 그렇기 때문에
분식집, 일식이 섞인 분식집을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겉이 흡칠이 돼 있고 속이 주칠로 돼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료는 바뀌었지만 그 그릇의 기형은 그대로 지금 따온 거죠. 그러면 이 김밥 천국 그릇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지금 분식이 일식이랑 한식이 조금 섞인 메뉴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동이나 김밥이나 서로 좀 메뉴들이 섞인 것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흰 그릇은 이 백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썼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자기 기술을 구현한 게 이제 바로 한국입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이 첫 번째로 도자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일본에서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일본에서 이제 조선에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백자를 일본에서 찾아 나섰는데 없더니 조선 땅을 밟으니 걔 밥그릇도 백자로 쓰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백자를 굉장히 애용하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백자를 많이 썼어요. 많이 만들고. 지금도 플라스틱 반찬이 다 하얗죠. 그냥 색을 안 넣고 싶어서 하얀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백자를 쓰던 문화가 있어서 가장 친숙한 하얀 플라스틱 그릇을 반찬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테인은 쓸까요? 우리 수저도 스테인리스도 쓰고 냉면도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쓰고 우리 고깃집 가면 밥그릇도 스테인리스로 쓰잖아요. 우리는 녹그릇을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세대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요즘 20대, 10대 분들은 녹그릇이란 말도 좀 생소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기라는 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녹그릇을 쓰던 문화가 있어요. 동아시아 3국 중에 유기를 녹은 모두가 썼어요. 하지만 이거를 밥그릇, 밥을 먹을 때 쓰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유기, 수저 다 우리 노수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냉면을 스테인리스로 쓰고 수저도 금속 수저를 쓰죠. 이게 다 이제 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한국에서만 스테인 수저를 쓰고 있고 스테인 그릇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은 베트남 도자기예요. 이 베트남 도자기가 지금 쌀국수집 가면 있는 문양이랑 거의 똑같은 게 50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신안선이라는 커다란 배가 중국에서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가다가 고려에서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신안선 출토 유물을 한 섹션에 쫙 전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엄청난 컨테이너선이 이제 난파가 돼버렸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 무역의 물건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겠죠. 거기에 뭐 동남아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고려시대니까 거의 13세기죠. 그때의 패턴이랑 지금 우리가 쌀국수집에 먹는 그 쌀국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5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대로 그냥 쌀국수집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유산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에 걸쳐 전해질 가치가 있는 문화다를 문화유산으로 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는 아까 본 그릇들 우리가 그 기형을 그대로 이어진 게 문화유산이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플라스틱을 쓰는 문화다, 이건 문화유산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이제 어떤 시선으로 내가 이 물건을 바라보냐, 어떤 문화를 내가 지금 전승해서 쓰고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도 어떤 식당에 가니까 내가 쓰는 그릇이 어떤 건가 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식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의자가 있고요. 술이 있고요. 천막이 있죠. 지금 다 우리가 쓰는 거죠. 이게 딱 요때만 지금 쓰고 있는 걸까요? 이 디자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디자인들이에요. 의자. 이 의자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쓰던 제가 사진을 바꿨네요. 이집트에서 쓰던 것도 있고 이건 제가 중국에서 들고 왔어요. 왜 바꿨냐면 술도 이집트 벽화를 썼기 때문에 둘 다 이집트면 좀 그래서 이 의자는 중국에서 고대부터 쓰던 의자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좌식을 하던 문화는 거의 한나라 때 그때까지만 이어졌고요. 당나라부터는 다 의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자가 굉장히 오래된 유물만. 이 디자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의자 디자인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이어졌다. 그리고 이 술하면 이제 모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술이 있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술을 마시면 약간 그 취하는 약간 이성을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과 접한다라고 생각해서 제사할 때 항상 술을 놓습니다. 하늘과 이어지는 매체로 술을 쓴다 해서 그래서 이 신도 항상 있었고요. 어느 나라가 가도 술을 만드는 신이 있고 제사상이나 이제 의례를 할 때는 다 술이 함께 있고 또 같이 있는 게 또 향도 같이 있죠. 이게 연결된다는 뜻으로. 그다음 이 천막도 장막이라는 한자어로 이거는 중국의 한나라의 화상석이라고 하는 데에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이 장막을 굉장히 옛날부터 쳤습니다. 전쟁 문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귀족들, 로열 계층은 다 이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구분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랑 다르다. 이 구분을 할 때 장막을 쓰던 문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은 쓰지 않는 것, 올드한 것, 되게 약간 안 예쁜 것, 뭔가 우리 할머니 장롱에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문화유산은 시대나 지역이나 관습에 따라 우리 생활 방식에 따라 계속 곁에 있으면서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둘째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문화유산 생각해야 되나? 오늘 그냥 밥그릇 쓰고 오늘 수저 쓰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썼을까? 나는 왜 이게 익숙하지? 왜 난 나무젓가락 불편하지? 이렇게 항상 우리 변화했다는 거를 변화를 좀 더 추구하고 그럼 이 전통이란 게 무엇일까? 문화유산은 무엇일까? 이 본질을 고민을 하고 그럼 왜 변화했을까?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썼나? 왜 자개장은 옛날에는 유행했는데 지금은 당근마켓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다.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착을 해야 되는 지점은 저는 그건 같아요.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방법이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약간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른들 중에. 요즘 애들은 그 감성을 몰라. 요즘 애들은 우리 때 이걸 얼마나 고생스럽게 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1시간 걸어 다니면서 갔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굳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다 폰을 쓰는 게 더 편하고 우리는 그게 좀 어렵고 매번 배워야 되고 이 간극을 문화유산이란 맥락에서
어떻게 와닿고 우린 공감하고 있고 차이를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이 우리는 왜 문화유산을 알아야 할까요? 사실 이제 조금 딥한 얘기로 가면 20세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1900년대 때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을 이긴 나라가 있고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케이스죠? 우리 식민지가 된 케이스죠. 그러면 느끼는 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됐고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고요. 1945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1960년에 4.19 혁명, 그리고 새마을운동, 80년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8년도에 88올림픽.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했던 속도가 아니에요. 자꾸 누가 개입해. 일본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어디에서 또 통제하고 이런 뭔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다운 속도와 우리나라답게 변한 게 아니고 정신 차리지도 못할 새에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느끼는 거부감들과 내가 원하지 않은 속도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 간극이 생기고 세대 차이가 생기고 뭔가 빨리 전통을 버려야 된다는 인식도 생기고 그런 뭔가 전통하면 올드하다. 사실 이런 인식도 일제강점 때 생긴 인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타율적 근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자율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타자에 의해서 근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왠지 전통이 좋은 건 알지만 전통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애매한 지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화유산을 알리는 일을 한다는 거는 저의 역할은 아까처럼 우리가 이미 향유한 것들을 알리는 일도 있지만 사라지는 것들, 갓을 쓰던 문화, 그 요즘엔 김장도 거의 많이 사라졌죠. 김장을 하는 문화, 제주도에 해녀, 물질하는 문화, 그리고 담양, 대나무, 채상을 대나무 공예를 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거를 조금은 알리고 조금은 기록을 남기고 조금 더 한마디 하는 것, 이게 이제 문화유산 큐레이터의 설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삭제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맥락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린 너무 빠른 속도로 타율적으로 근대화가 돼 있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선생님들 세대 때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복을 맨날 입던 모습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러셨나요? 아, 그때도 이미 그때는 안 했죠. 네. 주로 이제 바지를 입으셨죠. 반일하러 가시면 그것도 더 윗세대인 것 같아요. 그럼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네, 더 위로 올라가야지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었던 시대가 난다. 그럼 그만큼 우리 기억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한복이 한국 한자에 옷 보자인데 우리한테 너무 낯설어. 이렇게 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문화유산을 경험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되게 인문학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혹시 집으로 보셨나요? 네. 2002년?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이제 만들면서 보니까 저도 이걸 봤었는데 이 집으로에 백숙이 나오잖아요. 백숙 드시죠?
이 백숙하고 삼계탕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힌트는 이제 3자에 들어가 있겠죠. 네, 인삼이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백숙이 더 오래된 음식일까요? 삼계탕이 더 오래된 음식일까요? 잘 헷갈리시죠? 네, 백숙이 더 오래된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소는 집안의 거대한 자산이고 돼지도 물론 그렇죠. 그리고 개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제일 보신용으로 먹었던 게 개랑 닭이라고 합니다. 소랑 돼지는 너무 이걸 내가 한번 먹자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개랑 닭을 주로 보신으로 먹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둘 다 이제 유명한 음식들로 남아있죠. 보신탕이랑 이제 백숙으로 남아있는 건데 1960년대에 물산 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인삼을 많이 생산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때 수삼, 인삼 이렇게 많이 이제 재배를 해서 원래 백숙을 계속 먹다가 1960년, 70년 즈음에 삼계탕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또 집에서 그냥 백숙을 먹었는데 삼계탕을 먹었던 것 같진 않아. 삼계탕 뭔가 식당 가서 되겠지. 아니면 진짜 귀한 날에 어떤 날에 딱 날 잡아서 인삼 딱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삼계탕은 짧습니다. 그럼 이 백숙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백숙이랑 가지고 있는 추억과 삼계탕의 추억은 다르겠죠. 일단 제가 이제 30인데 제 기준으로 보면 백숙은 집에서 엄마가 가끔씩 이제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삼계탕은 뭐 밖에서 외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경험, 이 감정, 내가 이 집으로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라는 30살에 이런 추억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라는 걸 봤을 때 느끼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백숙을 차리게 됐는지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랑 백숙을 집에서 해먹어 본 적이 없는 저보다 아랫세대가 봤을 때의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그리고 이제 더 저보다 윗세대가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아니면 이 할머니 또래분들이 봤을 때 감정이랑 되게 다른 게 느껴지겠죠. 이게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내가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로 관통하는 한국인만의 백숙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그럼 이런 게 어느 순간 차차 없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백숙의 이미지가 이런데 우리 애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 나에게 소울푸드는 치킨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난 백숙 안 먹어 맛없어서. 이랬을 때 난 정말 어떤 마음으로 백숙을 했는데 내 아들은 몰라. 치킨 사줘! 이러면 이걸 이렇게 사라지도록 두는 게 맞을까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저는 사라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대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아까 집으로나 이런 영화나 문화예술로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는 재생산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추억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원을 박차고 창업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전주 소떼 디퓨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소떼는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소떼는 보통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마을의 입구나 당산나무 옆에 둡니다. 이제 새 모양을 한 아이가 이렇게 긴 개에 딱 달려 있잖아요. 왜 새였을까요? 이것도 아까 술이랑 향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처럼 뭐 비행기나 이런 게 드론이 없었던 시대에는 가장 내가 농사를 지으면 비도 오고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어떤 날은 해가 너무 짱짱하고 알다가도 너무 모를 일이야. 농사 짓는 게. 나는 죽어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은 완전 올해는 완전 망할 때가 있고 언제는 완전 풍년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빌어요. 제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하늘을 빌 때 한도 끝도 없이 저 먼 하늘을 닿았으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딱 눈에 보이는 생물체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저 멀리 나르는 새가 보입니다. 맹렬한 속도로 지나가는 매도 있고요. 둥실둥실 나무에 앉았다가 홀짝 뛰어나르는 까치도 있고요. 그럼 그 새한테 말합니다. 하늘한테 가서 내 이야기 좀 전해줘. 내 소원 하나 전해줘. 올해는 풍년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새는 항상 모든 나라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제 까치가 설날에 좋은 소식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래요. 우리나라의 까치처럼 그런 식으로 소떼라는 이 좋은 의미를 가진 우리 민간 신앙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을이 사라지면서 점점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가끔 아파트에 가면 있긴 하던데 이 2m가 넘는 소떼가 점점 작아지고 이 어르신이 제가 아까 얘기한 풍랑문 앞에서 깎고 계시더라고요. 소떼를 작게 해서 요즘에 인테리어 목적으로 많이 작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뜻도 좋고 아담하게 만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게 뭔지. 그 한옥마을을 지나다니는 젊은 친구들은 뭔지 모르고 그게 귀엽다 하고 가끔씩 한두 개씩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생분이 모악산에서 이제 소떼를 깎아 만드셨다고도 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이셔서 이제 나오진 않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막 쭈그려서 물어봤어요. 이 되게 다 직접 깎아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잘 재밌대요. 원래 다른 일을 하셨대요.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제 만드시는 그런 건설 쪽에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난초를 배우시거나 이렇게 수석을 모으거나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손재주가 좋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퇴직하시고 뭐 할까 하다가 소떼를 몇 번 선물을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만든 게 몇 년 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 예쁜 소떼를 옛날에는 한 2, 3m 되는 걸 이제 다 입구에 꽂아서 썼는데 이 의미를 살려서 좋은 소식을 빈다는 이 의미를 살려서 내 방 한켠에 둘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기억으로 이 문화유산이 이 시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막 꽂아놓고 고민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제 그 곡물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꽂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물 받은 디퓨저를 딱 보고 이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남부시장에 가면 청년몰이 있어요. 청년몰에 지금은 이사를 가셨는데 디퓨저를 하시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 그 젊은 사장님이랑 이 김종호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되게 올드해 보이진 않죠? 소떼가 꽂혀있다는 사실만 빼면 요즘 파는 물건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건 소떼다
전통이야 이렇게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준 것처럼 사실 좋은 문화유산은 우리 일상에 이렇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떼의 의미는 좋은 소식을 이뤄달라는 그 바램, 이걸 강조를 하고 이 김종호 선생님이 만든 그 제작 과정, 어떤 나무를 쓰고 감태나무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130개 정도만 한정으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펀딩 끝나버렸어요. 이게 요즘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걸 찾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했었던 체험 전시입니다. 나에게 보내는 서신.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 보내는 서신 이런 게 딱 적혀 있으니까 전혀 전통적인 게 뭐가 들어갔는지 이제 짐작하기 어렵죠. 근데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전통을 찾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즐기러 왔더니 그런 문화유산적인 게 있더라. 그래서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나중에 사람들한테도 이런 좋은 체험이 있었어.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길 원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전주가 한지로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전주의 평화동 쪽에 흑석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흑석골이 공순회라는 천이 있었대요. 지금은 그 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모래내도 원래 천이었는데 천이 없어졌죠. 모래는. 근데 이제 공순회라는 천이 있었어요. 공순의 뜻은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 흘러 넘친다 해서 공순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 나오니까 주로 물을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한지예요. 천연염색도 물을 많이 쓰죠. 계속 헹궈야 되니까. 근데 한지도 종이를 떠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써야 돼요. 이 흑석골의 경우에는 이제 한지를 뜨는 곳으로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 흑석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지를 하는 사람들일 정도로. 그리고 깨끗한 물을 썼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너무 빨리 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이제 또 윈윈 윗세대 이제 양반 분들이 줄을 서서 한지를 샀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흑석골의 한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공사도 하고 이제 천이 좀 약간 수질 오염도 되고 이래가지고 일부 한지 만드는 곳이랑 거기 있고 소양으로 넘어가고 팔복동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주 한지장 중에 한 분이 용인한지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길 직접 찾아가서 국산 당나무로만 닭종이로 된 이제 한지를 사고 이제 그걸로 편지지처럼 만들었어요. 다 재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직접 연필로 쓰는 경험, 그리고 자신을 위한 편지를 쓰는 경험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위한 편지를 쓰는데 알고 보니까 한지야. 완전 고품질의 한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뭘 넣었냐면 발효차, 청태전이라는 발효차도 같이 넣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제 편지를, 그리고 이제 부용향이라는 향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따뜻한 차와 좋은 향을 함께 느끼면서 나한테 몰입하는 시간을 드리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4단계여가지고 차를 마시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시했던 공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불을 피우면 안 된다 해서 향을 못 피워서 이제 나머지는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리뷰 포스트잇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뭔가 전통 전시 이러면 뭐 좋은 거 알고 갑니다.
내 귀한 작품 보고 갑니다. 보통 이런 리뷰가 대부분인데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오늘 이곳을 발견한 나를 칭찬해. 내 삶과 내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예쁜 옷을 입고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서 너무 뿌듯해.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이 올드한 것, 뭔가 낯선 것이 아닌 되게 나를 돌이켜볼 때 소중한 한 조각으로 이제 경험을 드린 거죠. 그래서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료로 진행을 했는데요. 한 100분 넘게 이제 오셨어요. 주로 거의 다 젊은 분들이었어요. 20, 30대 분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분위기를 조용한 분위기에 명상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편지를 이제 좀 기록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수집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 나를 돌아볼 시간이 너무 없더라. 바쁘게 살아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런 와중에 이런 편지를 쓰게 돼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뿌듯한 기억이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약간 감동으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왜 문화유산 알아야 할까요? 이 맥락을 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만의 답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문화유산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변화를 추구하고 본질을 고민하고 맥락을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작게 보면 굉장히 짧은 것도 많죠. 나를 인지하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는. 과연 이제 한복을 일상으로 입던 시대에서 뭔가 생일과 결혼식이랑 장례식에만 한복을 입던 시대에서 이제 요즘 친구들은 휴가의 느낌을 내러 많이 입더라고요. 한옥마을이나 경복궁 가서 오늘은 노는 날이야. 인생샷을 건져야겠어. 특별한 날이. 그러니까 되게 쉽게 향유를 하고 또 있어요. 이런 균형이 계속 변하고 있죠. 트렌드가. 그래서 서로가 한복 입어봤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을지. 근데 만약에 한복이 사라졌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제가 전주에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전주에 산지. 근데 그 중에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 한국의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국밥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밥이 가지는 정서가 있어요. 저는 이 콩나물국밥은 정말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세대가 가지는 콩나물국밥의 추억 어떤 게 있으신가요? 콩나물국밥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하면 안 돼요. 콩나물국밥 하면 일단 해장국이라는 개념은 다 관통을 하고 있어요. 1929년에 별곤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루 얼큰하게 취하고 다음날 이걸 이제 올갱이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장 콩나물국밥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전주 콩나물국밥은 해장국으로 모두 관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시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 콩나물 남부시장 그 3번집 사장님이 거기 이제
자기 친구가 썼다는 그 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하루를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 3번 집에 들러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탁 때렸을 때에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 일을 고된 일을 하시는 어른의 기억이 이제 콩나물국밥이 또 다르고 또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 하면 콩나물국밥이지 하면서 외깃집에 막 줄을 서고 또 먹었을 때 콩나물국밥이 또 다르겠죠. 그래 전주 오면 콩나물국밥 꼭 먹어봐라 했는데 저도 이제 날이 으슬으슬 추워지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국밥보다 가장 먼저 메뉴 선정이 빨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국밥이에요.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자면 거의 호불호가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나이나 성별이나 취향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뭘 하고 싶어 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제 찾는 것들이 있죠.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미술 아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친구랑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복귀하면서도 이 대답을 얻어갈 수 있고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계속 우리는 나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것들 중에 문화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키워드들 콩나물국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규정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한복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작업하는 엄마의 음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떠오르는 자개장에서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가 쓰시던 그 함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저한테 또 다른 이제 기억으로 이제 남겠죠. 그 함이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희 할머니 지금 요양원에 이제 계시는데 할머니는 언제 이걸 들고 왔을까? 결혼하셨을 때 주로 이제 어머니들은 다 결혼하실 때 들고 오는 것들이 이제 되게 평생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이 함에 뭘 담았을까? 난 지금 이런 걸 담고 있는데 그 당신의 시대 때는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모든 만남은 나를 구성한다. 이제 여기에서의 만남도 여러분을 여러분을 구성을 한다고 여러분을 구성을 하는 거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육성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살면서의 저의 모습도 저의 하나의 조각일 거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저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얻은 답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2021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나를 구성을 하고요.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모압산 위, 저는 전주에 사니까 전주라는 지역, 아니면 내 기억 속의 부산이라는 곳,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내가 주로 만난 사람들, 내가 일로 만난 사람들, 내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이렇게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한다라고 어떤 학자분이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아, 멀리서 찾을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구나. 오늘 내가 먹는 밥, 내가 어떤 걸 먹는 사람이고, 난 어떤 옷을 입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고, 어떨 때 행복하고, 이런 물건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를 고찰하는 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더라. 그리고 그게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더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답게 향유하는 거. 나는 뭘 즐길 때가 좋았어. 아마 그 곁에는 항상 문화유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아, 내가 이럴 때 행복했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행복했구나. 이런 과정 속에 문화유산이 한켠에 자리 잡으면 어떨까? 그게 일상의 문화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유산 썰지연구소의 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